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러시아랑 친해지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중국도 같이 견제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끼인 사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새우 등 터지지 않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정해져 버리니까 거기서부터 뭐 딜이 안 되는 느낌? 좀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정말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뭐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그냥 대일 외교, 대미 외교만 생각하고 있지, 중러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관계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것들 좀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불균형하게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성과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퍼준다는 느낌? 주고받고 하는 게 외교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기만 하는 느낌?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못 받고 있고, 뭐 석유 유전 얘기 나오는데 7광구 쪽부터 협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너무 숙이고만 가는 느낌이라, 그늘 안에 그냥 평화를 지키는 느낌? 좀 너무 리스크를 많이 갖고 가는 거 아닌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난주였죠.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중 세 나라의 만남 직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와 수백 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간 군사 밀착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도발 앞에 한일 중 간 모처럼 성사된 연대 논의는 어떻게 될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세 분의 전문가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북한 전문가이시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전문가시죠.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가장 크게 조명을 받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고요. 그 직후에 실제로는 뭐 1000개가 넘는지도 모른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물풍선 살포까지. 자, 먼저 이 북한의 도발 행위,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작용할지 상당히 경색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고 하나하나 차근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 총장님. 최근 그 풍선 오물, 또 그리고 그 풍선 삐라, 예. 이것은 그 남북 간 대립과 대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남북 간 대립과 대결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남북 간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평화와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겠죠. 또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남북한 군비 경쟁의 비용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폐쇄적인 경제, 북한보다 개방적인 또 그리고 통상 국가인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네. 남북 간의 대결이라는 그 총성의 공포보다도 오히려 대화의 웃음소리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희망까지 또 포함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뭐 당분간 남북 관계 뭐 경색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리창 총리가 한국을 떠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광현 교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리창 총리가 한국에 있든 아니면 중국에 있든 뭐 북한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 리창 총리 당연히 뭐 한국을 떠난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은 그 상당히 좀 계획되고 약속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한국에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해왔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북한의 최근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강도의 긴장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런 누적이 뭐 양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간의 어떤 피로감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인리 법칙입니다. 네. 여러 가지의 어떤 소소한 것들이 커다란 거에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예. 상당히 안 좋다. 일단 남북 관계로 보게 되면은 긴장 상태가 전혀 누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네. 작년 말부터 한국은 한국이고 북한은 북한이라는 어떤 기존의 어떤 형태를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북한이 취해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가 과거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조치가 있었는데 예. 이 조치가 소위 얘기하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계 속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상당히 뭐 약화됐다라고 얘기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의 어떤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어떤 긴장감을 조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거나 막을 수 없는 그런 문턱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게 비단 뭐 오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러한 저강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 누적된다라는 거는 반도의 어떤 상태 뭐 그걸 안정이라고 볼 것인지 긴장이라고 볼 것인지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여서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리창 총리를 만만하게 봤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있었다면 탄도미사일 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물풍선을 날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러한 설정, 가정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섣부른 그런 어떤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중국의 지도자가 누가 왔건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도 우리가 타이밍상을 보게 되는데 전과 후를 가지고 떠날 때 떠나는 그 길에 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에 터뜨리는 것보다는 좀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약화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 중국에서 G20 행사를 했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뭐 중국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북한은 하고 싶을 때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처음에 북한에서 정찰 위상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5월 27일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였는데 5월 27일에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기간에 이제 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이제 뭐랄까 이제 노리고 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대응이라고 봤을 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조금 더 저는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 뭐 한국이나 일본이 이 정찰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목소리를 낸 것에 반해서 중국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한일중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장 민감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지만 한일중이 함께 낼 수는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 이게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예. 향후에 더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한반도 긴장 관계는 더 고조되는데 양원진 총장님께 북한 전문가시니까요. 오물풍선 도발을 한 이유 배경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 정가람 교수님과 이 전미 박사님께서 소위 말해서 북한의 그 정찰 위성 그리고 그 초대형 방사포 뭐 이런 발사 시점 이런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정가람 교수님처럼 그 북한은 그 중국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 선상에 봤을 때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막 그런 측면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전히 뭐 지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 볼 때 이번에 이제 26일 그 지난 5월이죠. 5월 26, 27일 이런 한중일 정상회담 그 산성에서 그럼 북한이 그러면은 27일 0시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그럼 27일 밤 11시 전후를 발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창 총리가 떠난 이유라고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후, 날씨 이런 것도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리창 총리가 한국에 체류 중일 때 발사보다도 떠났을 때 발사 이 부분이 나름대로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제 우리 배수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북한이 풍선 오물을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것은 북한이 이미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그 우리 측 일부 탈북 단체들의 그 풍선 삐라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 측의 이런 풍선 삐라가 북한으로 날아갈 확률이 상당히 작습니다. 예. 또 상당수가 우리 쪽으로 되돌아가는 측면이 많지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그 풍선 오물을 보면은 5일 동안에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은 약 15톤에 3,500개의 풍선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500개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약 한 5톤, 약 한 1,000개 정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수량의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북한이 뻥튀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나머지를 다 수거를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숫자상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북한이 5일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풍선 오물을 보내면서 온통 우리 사회가 이 이슈에 완전히 잠식을 당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의 의도는 대북 풍선비라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뭔가 우리 내부의 소위 남남 갈등을 획책하겠다는 막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정치권의 여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말씀인가요? 다시 말해서 그 당국과 국민들 사이 또 그리고 진보와 보수 사이 그리고 또 일종의 그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뭐 종업이랄까요? 뭐 이런 분들과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의 소위 남남 갈등을 획책하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반응은 여야 모두 북한의 도발과 테러다 뭐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정관영 교수께 이걸 안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초강경 대응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고요. 또 확성기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전환해 가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9.19 그
협약의 내용 중에 한 개죠. 그러니까 항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효력 정지를 얘기한 바가 있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도발 자체가 뭐 저열하기도 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라는 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없고 그거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국가의 협의체가 과거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 유엔에서의 어떤 결의안에도 찬성을 했지만 지금 유엔 결의안은 유명무실해지고 그거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에 더해가지고선 지금 북한이 뭐 본인들은 저강도의 어떤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몇 가지의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선 열어보니까 그건 뭐 오물이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결배 꽁초도 있답니다. 그건 결과적인 문제이지 넘어오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한 것은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이건 뭐 최은미 박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실제로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 한미일 협력까지 강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뭐 지소미아도 복원되고요. 한국과 또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냥 상징성 있는 부분 정도에 그치는 걸까요? 정말 북한이 뭐 도발을 해올 경우에 일본이 한반도에 직접 이제 군사력이 또 투입이 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참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질문이 좀 많으셔가지고 예.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미 동맹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뭐 어느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에서도 한미 동맹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을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가 돼서 그때 누군가가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약간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그러면 자위대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가 위협에 처해 있다. 그러면 한국을 돕기 위해서 누가 올 거냐라고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는 미국이겠죠. 한미동맹이니까. 그럼 두 번째로는 유엔군이 와야 된다는 거죠. 유엔군이 오는데 유엔군 안에 일본 군대, 일본 자위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온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지금 현재의 안보 구도 속에서는 불가능한데 다만 일본에서 헌법을 이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헌법을 해석하는 거를 자꾸 변경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기본적인 원칙을 따지고 본다라고 할 때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일 어떤 이제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죠. 그 속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워낙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일본과 굉장히 어떤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는 것과 한반도 유사 사태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총장님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앞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물론 정치 군사 외교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 최현임 박사님처럼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자위대가 군대의 성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한미일 간에 군사적 협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어떻든 간에 일본의 자위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내부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한일 간의 지소미아 같은 정보 공유 협정 이 정도 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까지 이 과연 우리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이 뭐 여러 가지 미사일 경보 훈련 이런 것은 이제 일본이 그 한국의 수역 밖에서 소위 말해서 일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런 한미를 훈련했지만 우리 쪽에 들어온 훈련 사례는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 다 봤을 때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 이것은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또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한계 다시 말해서 이 일본은 언제든지 대중경제와 대북 문제 이 선상에서 평화법의 개정 가능성 그리고 자위대의 그 정상적인 그 군대로 강화시킬 가능성 이것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 소위 말해서 대북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까지 간다는 거. 이것은 상당 부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나 더 보충해도 될까요? 정 교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미국은 상당히 인태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또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셨던 거의 시각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과거부터 한국과 동맹관계 그리고 일본과 동맹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적어도 동북아에 있어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 양자의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해가지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인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일본은 지금 별개다. 한반도에 이제 일본 자유대의 발자국이 남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시각에서 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미 적어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3자 구도 관계 속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6.25 이후에 마련된 유엔사 후방 기지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일본이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바로 그러한 기지를 활용해 가지고선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녕을 보장받고 있고 또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어떤 개입, 일본의 어떤 참여는 이미 상당 기간이 됐다. 다만 그게 가시적으로 우리 영공이나 영해나 영토에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 물론 역사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일본의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상당히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가시화됐고 구체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야 될 거는 이러한 훈련 관계가 3자 간에 공동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는 지속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정보교류라든지 그리고 반도에 있어서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한다든지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납치 일본인들의 문제가 있고 우리는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의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확장적인 모습, 특히 대만 해협에서 있어서의 현상 변경 문제에 있어서도 양안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초 선생님 말씀하시고 최현미 박사로 가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정한은 교수님에게 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간단히 말해서 대북 견제용이냐 아니면 대중 견제용이냐 이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견제에 방점을 둔다 하면은 굳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국력이라든지 군사 능력을 가지고 한미 간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한데 여기에 일본까지 끼인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심이 크고 만약에 대중 견제까지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이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면 미국의 폐쇄에 말리를 꼬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익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지만 예. 그러나 중국까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일 군사에 협력한다. 이것은 국민 정세에도 반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이라는 기타 이 한반도 분단 국가 상황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정관영 교수의 답변을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네요. 네. 먼저 하시고 최현미 박사로 가시죠. 네. 공식적으로는 1,500기의 중국의 미사일이 한반도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자체가 중국을 상정한 것이냐 북한을 상정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맥락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드 레이더도 그런 또 논란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순하게 북한만 있다, 중국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어떤 협력이라는 거는 다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견제해야 될 상대가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박사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본과 좀 껄끄러웠던 것이 이제 초계기 갈등, 그러니까 초계기가 우리 가게토 대왕함, 우리의 군함과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이제 좁혀지면서 어떤 좀 양국 간의 갈등이 또 있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최근에 합의문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라인야후 관련된 부분이 한일중 정상회의 동안에 논의되기도 했고 일본이 상당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감정적 대응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좀 맞닿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 크게 봐서는 이제 한일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라인야후를 북한까지 연계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레이더 조사라고 부르고 이제 문제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초계기 저공 비행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뭐 양측 간에 얘기하는 게 워낙 지금 다르죠. 한국에서는 뭐 일본의 초계기가 너무 낮게 날았다라는 거고 일본에서는 레이더를 자기 쪽으로 조사를 했다, 빛을 쐈다 이 얘기인데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혹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일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합의가 나온 거를 보고 일본이 많이 내려놨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게 벌써 2018년 10월이니까 12월 정도부터였죠. 거의 지금 한 5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일본 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면 특히 이제 안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실관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얘기를 하시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은 사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재발 방지로 합의를 한번 했었고 그걸 이번에 이제 문서로 나온 거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가요? 그렇죠. 2018년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양측 간에 그때 이제 서로 에스컬레이션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과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서로 문제를 좀 키운 부분이 있죠.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만큼 양측 간의 관계가 안 좋았다라는 건데 결론은 신뢰 문제인 거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측 간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초계기 갈등 관련해서 재발 방지에다가 조금 더 중점을 뒀다라는 거는 이 부분을 실제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동의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부분보다는 물론 여기 중요하지만 이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많이 이제 크게 봤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던 이번 그 합의라고 여겨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때보다도 최근 들어서서 지난 한 2년여 동안에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3국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한미일 간 처음으로 오는 여름에
프리덤 엣지 훈련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시행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그 예. 북한의 그 관계 부처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미일의 이런 군사 훈련 이것은 그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죠. 그리고 이 북침 전쟁 연습에 대해서 전쟁 억지력 차원, 더 나아가서 선제 타격 차원에서 핵무력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키겠다. 이것이 북한 주장입니다. 예. 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북한이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될 때 예. 그런 전개 자산이 전략되는 지점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아마 이번에 북한의 행동, 다시 말해서 그 이 한미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예. 이런 훈련을 맞춰가지고 북한은 아주 강대강의 맞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지금은 이제 지난해에는 프리덤 실드 이거 이번에 프리덤 엣지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 8월에는 무엇이 되냐면은 그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에 토대한 예. 그 NCG 이 소위 말해서 핵 그룹 그 있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그렇죠. 그룹이죠. 네네. 그 핵 협상 그룹 이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토대해가지고 훈련을 실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처음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초강경으로 맞대할 가능성 배제했다. 초강경이란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상되는 것은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 또 예상했지만 더 나간다면은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은 ICBM과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고가를 쏘았지만 예. 정상각도의 발사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반도의 긴장고조 북한의 핵력의 고도화 그래서 우려스럽다.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면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때 하기 애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서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양안 관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라는 것이 중국과 이제 대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27일 날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또 상당히 중국의 반응은 좀 한국과 일본과는 또 달랐습니다. 또 이제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불편합니다. 정원영 교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쉬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치기 하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를 삼국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하게 피력을 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반대하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물론 그것은 공동성명이라든지 어떤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중국의 인민일보를 보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의 만남을 일면에다가 실었고요. 중국 현재 반응이네요.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만남은 이면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의 만남 바로 옆에는 이재용 삼성의 그 회장과의 협상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반도체 문제를 얘기를 하는. 한국을 상당히 신경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중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한국을 통해서 찾아보겠다. 그리고 최소한 지금같이 넓은 중국 시장은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외세에 대한 개입을 반대한다. 그리고 한국과의 어떤 협력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2차 FTA 협상에 대한 논의도 하게 됐거든요. 그 2차 FTA 협상이라는 거는 문화, 법률 그리고 관광, 서비스 같은 품목에 대한 개방인데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중국이 의도한 바는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의도한 거에 반해서 우리가 의도한 데에 대해서는 중국은 하나도 답을 한 게 없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북한 탈북자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류에 대한 한한령을 거둬들인다는 얘기도 없고요. 공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상적인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 박사님은 한중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관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는 주목을 많이 받다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는 주목을 많이 못 받아서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같이 본 게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관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지만 그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끌어냈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한국과 중국 간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까지 다루기는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앞으로 좋아질까라고 할 때는 지켜봐야겠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양 총장님 한중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현재 지금 문제 윤석열 정부의 2년 이상에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째 좋은 말로 하면 서방어 정책이고 좀 더 그 비판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대미 평중 외교 이렇게 우리도 흔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이 한미 이 한중일 정상회담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것은 지금까지 대미 평중 외교에서 좀 균형 외교로 갈 수 있는 계기점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우리 이제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이번에 경제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정관람 교수님처럼 그 중국과 이재용 삼성 이 부분은 다 경제 협력 부분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상당히 강조했죠. 반면에 일본은 또 납치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개를 보통 같으면 공동선언에 좀 합의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합의라는 표현을 뺐고 각자의 주장을 담아가지고 공동선언을 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주장을 한 이것도 보면은 뭐랄까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상당 부분 좀 뭐랄까 민감하게 했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보고 북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뭔가 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이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합의 문구에 보니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아마 북한도 조금 안심은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론합니다. 중국이 그래도 북한을 상당히 의식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교는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듯한데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로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도발 또 오염 풍선 살포죠. 또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한반도의 정치적 또 외교적 운명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가림 호서대 교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명칭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좀 정치 외교적 함의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번 정상회의를 각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일중, 중국에서는 중일한일까 한일일까 봤는데 일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아니라 중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먼저 그 다음 오는 나라가 어딘가가 중요할 텐데 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외교에는 의미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네. 모든 거는 다 의미가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교적인 수사.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부에서는 차기 주최국이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두 번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제관계의 상황이 상당히 변했다.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에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 잘 투영돼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과정성에서 변화된 한일 관계도 상당 부분 여기에 내재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일중이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순서를 앞에 두고 뒤에 하고 누가 주최국이냐에 따라서 그 순서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한 국가에서 이제 정하기 나름이다. 왜? 우리가 예전에는 한중일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번에 상당히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관계, 동북아 3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변화했고 그 과정을 상당히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또 일본과의 또 역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을 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때 일한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일중으로 했거든요. 최 박사께 안 여쭤볼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다가 그럼 일본도 일한중으로 해달라. 이거 안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한일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표현을 처음 쓰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전에도 보면 한일중이라고 문서가 나온 적도 있고 한일중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한중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실제로 저희 광화문에 있는 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도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한중일로 써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일중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말씀하신 개최 순서도 있지만 외교안보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이게 10년 넘게 한중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일중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기 때문에 입에 조금 붙은 게 있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이제 외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쓰니 일본에서도 반쯤 농담처럼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한중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사석에서 만나는 이제 뭐 외교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에 호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최신 일본의 여론을 또 듣게 되네요. 네. 정말 정치학자로서 수없는 경험 또 오랜 또 연구도 있으신데 양 총장님이 보실 때는 이런 국가 명예 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정가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만 어찌 보면 이런 표현 하나에 상당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폴리토크를 합니까? 일례로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한중일 이것은 익히 다 보편적으로 쓴 것이죠. 이번에 뭐 정부에서는 한일중 회담을 했지만 우리의 언론 대부분 이제 신문지상을 보면은 예. 한중일이 상당히 많아요. 한일중보다도. 그럼 물론 이제 관지와 뭐 이 언론지 좀 차이가 있을 수겠지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 특히 이렇게 한일중이라는 표현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제법 많이 쓰는 예. 그런 표현이 아니겠냐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중일 또는 한일중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중국은 이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는 그런 측면 또 일본도 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는 입장 또 한미를 보면은 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 또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감정적인 좀 골이 깊었을 때는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는 그런 편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런 상황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 뭐 국격 이런 떠나가지고 조금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예. 한미일 또는 한중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미에 처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정부도 이 국민 정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주라 그러지 식의주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먹지 않으면 죽는데 네. 입지 않아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습관의 한 영역이지만 적어도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히 다 하면은 심지어 북한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북한도 이렇게 하면은 예. 미일 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래서 이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북한까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까 이제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기사 내용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리창 총리의 방안으로 좀 그래도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한령 한국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차단하는 그런 중국 내의 어떤 상황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판호 금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판호 금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해주고 대체로 예. 안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관계에서 한 발 더 나갔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힘들다. 특히 우리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을 벗어나가지고 안보 외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의 입장은 오히려 2017년 때서부터 견지해왔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비핵화에 대한 어떤 도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일정 정도 합의가 됐고 그것이 결의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에 대한 이행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 탈북 주민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영공이나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도발 행위가 중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중 관계가 개선되었다라고 보기 굉장히 힘들다. 새로운 인물로서 리창 총리가 한국에 오긴 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4년 5개월 동안 접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실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가야 되는 또 한중 관계를 볼 수 있다면 기시다 총리하고는 이제는 뭐 거의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니문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라인 야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적극적인 일본의 태도 변화, 라인 야후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받아내지는 못했고 또 이 부분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또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7강구 협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에 또 이제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7광구 관련해서 이제 갑자기 이슈가 돼서 좀 놀랐는데요. 근데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이제 대륙부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학자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의 어떤 갈등 사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유국 처럼 이제 얘기가 돼서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는 배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료를 하는 걸로 거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혹시라도 이제 향후에 협상의 어떤 여지가 조금 좀 커지면 넓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라인야후 관련해서 는 이게 좀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라인야후는 사실 국민 어떤 정서를 고려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일본의 달라진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걸 이끌어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 이제 국민 정서인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 국민 정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으나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핵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야후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죠. 당사자는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의 입장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기업의 어떤 이익과 관계된 거다 보니 네이버는 입장 표명을 안 할 거고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모르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조금 요거는 국민 감정이랑 좀 떼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야후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볼 내용은 아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입장일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주로 이제 한미일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양 총장님 한일중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어떤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정부는 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면서 도움이 되도록 중국의 또 역할을 가져와야 될까요? 이 중국은 북한하고 이 인접국이고 또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히 그 중요한 국가잖아요.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경제하고 직접 연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든 외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익이 아니겠습니까? 국익. 그럼 국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나름대로 그 이 한중 수교 이후에 그래도 보수든 진보든 나름대로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한중 이것을 실용 균형의 관점에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이러한 가치 외교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균형 외교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마라. 이번에 지금까지 대미 평중에서 나름대로 한중 정상회담을 함을 해가지고 균형 외교로 갈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름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중회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이 잘 돼야만이 적어도 북핵 이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중재자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정부가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양 총장님 나오신 이 부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유독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북한의 호전성에 또 푸틴이 자극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푸틴에 좀 기울어지는 경도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은 뭐 김일성 시대부터 그 소위 말해서 덩거리 외교
그렇게 중국과 소련, 뭐 지금 러시아죠. 이 너무 가깝게도 멀지도 않은 뭐 이런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상황에서 결국은 러시아와 이 북한의 필요성이 해가지고 상당히 가까워졌잖아요. 여기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을 10분 활용해가지고 예. 중국에게 자극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러시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부분 이것도 합의 문구에 넣는 중국이 반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전략적 차원에서 그런 좀 저울질하는 외교도 있다. 자, 또 하나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지만은 중국과 또 일본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시다 총리와 이제 리창 총리도 양자간 회담을 했는데 정강희 교수님, 네. 뭔가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이른바 뭐 전략적으로 호혜 관계 서로 좀 잘해보자라는 것에는 일치돼 있지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또 이견이 많았다, 대치됐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중국과 일본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미국의 어떤 밀착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중국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 해협 양안의 문제, 대만의 예. 독립 문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총통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뭐 껄끄러운 상대 혹은 견제해야 되는 상대로 이제 일본을 바라보고 있고 일본 역시도 지금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선 과거에 아베가 얘기했던 예. 평화와 안전의 호 그것이 나중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 일본의 정상국가와 일본 군대의 정상군대로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모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 선후 완급의 문제를 조절을 하겠지만 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일본이 이 중국에 대하는 또 외교 자세 또 스탠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하나 정정해드리면 자유와 번영의 자유와 호였고요. 번영.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됐죠. 이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요. 일본의 이제 대중 정책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같이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예.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죠. 그때 양자 간에 이제 서로 미일 글로벌 파트너 관계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과제, 그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미국 혼자 짊어지고 왔는데 일본이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맞닿고 내가 너의 옆에 있을 거야 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데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중국과 관계된 혹은 일본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양원 관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얘기를 했고요. 중일 양자 간에 있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센카쿠 문제라든지 예. 혹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중국에서 일본인들을 좀 구속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고 양자 간에 하고 싶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중국도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났고 일본도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끝났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려고 했던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일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 외교장관이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근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는 같은 목소리를 낼 거야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게 너무 일본 내에서도 너무 미국 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예. 의견도 있지만 그만큼 일본이 자기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중국도 물론 부정적일 수 있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한국이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거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미국이 일본이고 일본이 미국이다. 이것도 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세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마무리로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당히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 총장님부터요. 기회 요인, 도전 요인 두 개까지 다 있다 저는 걸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회 요인의 측면에서는 예. 아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함을 해가지고 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계기점이 마련될 것이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 도전 요인으로서는 트럼프 지금은 이제 자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중국에 대한 입장 이것을 어찌 보면은 바이든보다도 더 강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실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미중 관계가 좋을 때 남북 관계도 좋아지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북미 관계는 좋아지는데 미중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러한다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 정은희 교수께서는 중국 입장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한다면요. 아마 중국은 트럼프를 더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습성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하기 더 편하다. 그리고 트럼프는 다 틀어막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바이든이 다 틀어막고 있고 더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100% 관세, 60% 관세를 얘기한 건 트럼프인데 100%를 얘기한 건 바이든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해놨던 25%의 중미 무역 1차 협상의 내용 바이든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몇 개를 더 얹었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된다라는 건 중국에 있어서 오히려 기회다. 조금 전에 도전과 아니면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상대가 상대하기가 더 편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도 바이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지속한다 그러면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응하기 오히려 더 힘들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도 바로 한 그런 측면, 공급망을 어떻게 돌파해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압박을 탈피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거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월하다. 라고 봅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선택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일 것이다. 일본은 어떨까요? 전 궁금합니다. 일본은 어디가 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시다 총리가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바로 다음에 아소 부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정말 이제 외교를 잘한다는 느낌이고 아소 다루면 일본 재계에서의 영향이 막강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봤을 일본 정치계에서요. 때는 그러니까 4월에 사실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는 11월 미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건데 거기서 기시다 총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바이든 대통령이랑 합의문하고. 예. 근데 그렇게만 돌아오는 것도 안 되는데 바로 다음에 보내서 아소 부총리가 이제 손 잡고 악수하고 굉장히 환한 미소로 둘이 사진이 찍혔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 외교가 이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한미일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트럼프가 재등장을 했을 때 그리고 미일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약삭 빠르게 행동을 하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 현명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가끔 외교에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양다리는 부정적인데 양다리 외교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가장 우리 이 외교 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디 부분인지 세 분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먼저 최현미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지금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략적 명확성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 좀 문제가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지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외교안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많은데 이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국내에서 좀 더 치밀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연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가림 교수께서는요. 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변화됐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삼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국내적으로 지금의 동북아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안보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안정화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태도가 좀 지금보다는 더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방안 모색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경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문진 총장께서는요. 그 동서고금의 교훈은 대화를 하면은 평화가 보이고 대결을 하면은 전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또 그리고 남북 관계의 그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대결을 하면은 북한이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중국과의 소통 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 소통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을 중재자로 남북 간의 대화 소통 이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